비잔틴 제국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멸망 직전의 비잔틴 제국의 지도입니다. 1453년이죠. 모레아 제국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있고 녹색 형태로 베네치아의 영역이 이렇게 있죠. 그런 가운데서 수도와 일부 지역만을 가지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인구는 10만이 넘지 않았고 도시는 아주 썰렁했다. 군대는 용병 7천 명에 불과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인구는 10만이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군대 숫자가 7천 명에 불과했을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거의 상업도시로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상업도시의 특징은 군인들을 시민병으로 구성하지 않죠. 대부분 용병을 써가지고 군대를 유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주변 일부 지역, 모레아 제국 일부만 남겨놨던 거고, 오스만 군대는 수시로 수도를 포위를 했죠. 티무르 때문에 50년 정도 멸망이 미뤄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은 다시 군대를 회복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같은 그리스도교권인 서방 측의 도움이 없다면 더 이상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도시에 팽배하게 된 거죠. 난공불락이었던 국지적인 장점이 없었다면 여러 번 망했을 거예요. 물론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에 의해서 한번 멸망당하긴 했어도 아랍 제국도 물리쳤고 오스만 제국의 포위도 막아낼 수 있었죠. 워낙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전한 항구, 골든혼이 있었죠. 금강만이라고도 부르는 항구가 아주 안전하고 육지 쪽에는 삼중성벽이 있었고요. 남쪽에 마르마라해 지역에도 성벽이 있는데 여기에 배를 대고 성벽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살이 되게 빠르거든요. 옛날에 항해 기술로 여기다 배를 대고 이쪽 성벽을 공격하기는 어렵고 이 골든혼 안쪽으로 배가 들어와서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혹시나 가능할까? 그러니까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은 이 골든혼 쪽에서 이 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던 거고 8세기에 아랍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 삼중성벽은 일부가 남아 있어요. 멸망할 당시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버려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관광을 위해서 좀 복원도 일부 했고 공원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워낙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길이가 22.5km에 두께가 11m에 달하는 삼중성벽이 있었다는 거고 이 공성 기술이 부족한 오스만 제국은 이 성벽을 공략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원래 유목 제국들이 공성 기술이 약해요. 이런 높은 성을 가진 도시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이 팔라이올로스가 해서 지속적으로 서방 측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서방 측의 수장은 교황이니까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왕국이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교황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 군사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서교회가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라틴 제국 이후에 동방교회가 아주 약자가 돼가지고 군사 요청도 오고 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쪽 도와준다는 것은 이 서방교회의 입지를 올려준 거고 이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약자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잔틴의 백성들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가 통합할 수 없는 자잘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방 측에 지원 요청을 할 때 항상 내세웠던 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통합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수익을 인정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이제 응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잘한 교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서방 측에 새로 생겨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단테 신곡이 나오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연옥이 동방교회에는 없어요. 연옥이라는 공간은 없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기도의 의미로서 개념의 의미는 있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연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건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이에요. 성찬식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교병을 쓰잖아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또는 무효병을 쓰는데 동방교회에서는 누룩이 들어간 효모가 들어간 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례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고 워낙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다르거든. 두 교회를 합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콘스탄티노플의 황제 입장에서는 저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측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교황이 군대가 있었다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이 도시를 포위해서 풀어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15세기 당시의 교황은 권한이 약했어. 십자군 시대의 교황이 아니었거든요. 직접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제후의 군대를 빌려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헝가리나 불가리아 등은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전에 헝가리 군대가 한번 도와준 적은 있었지만 오스만 군대에 처참하게 깨졌고 하니까 더 이상 도와줄 힘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나마 돕겠다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베네치아 공화국 함대가 있었고요. 베네치아 공화국은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통상 제국이 약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제국을 유지하는 게 낫지 이슬람 제국으로 바뀌면 베네치아 입장으로는 어려워지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네치아 공화국도 일부 함대를 보냈고 주스티니안이 롱고가 이끄는 제노아 공화국의 용병, 원래 제노아 공화국의 용병이었었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용병료를 비싸게 준다고 하니까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독자적 방위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콘스탄티노플이 갖고 있었던 용병 7,000명에다가 주스티니안이의 용병을 합쳐가지고 이 도시를 방어를 하게 된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대편에 있었던 메메드 2세가 있죠. 이 사람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1432년 아드리아노플 출신이고요. 어린 시절에 매우 불행을 했어요. 이 오스만 제국은 형제 살해 전통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 황제가 되면 나머지 형제들 다 죽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이 술탄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술탄의 가능성이 별로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맏형이었던 아흐메드가 급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둘째였던 알라앗딘도 의문사를 합니다. 메메드가 갑자기 제2계승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살에 제2계승권자가 되고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살의 아버지로부터 이 술탄에 임명이 돼요. 그래서 술탄에 몇 년 동안 앉았다가 아버지 무라드 2세가 다시 권력을 차지했다가 1451년에 무라드 2세가 죽음으로써 18살 때 제2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12살에 올랐다가 잠깐 아버지로부터 황제권을 잇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술탄 권력을 뺏겼다가 다시 18살 때 또 다시 술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학식을 지닌 사람한테 아주 상냥을 했고 예술가의 친교도 무척 즐겨했고 폐쇄적인 성격이 고집불통이 됐고 언어에 능통을 했고 다양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메드 2세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20살 때 이 도시를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1451년이 돼서 이 도시를 포위한 다음에 하나하나 도시를 함락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요. 맨 먼저 했던 거는 아나돌루 히사르와 루멜리 히사르라는 성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스포러스 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북쪽에 아나돌루 히사르, 아나톨리아의 히사르라는 거예요. 요새 또는 성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나톨리아 쪽에 성체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유럽 쪽에 루멜 히사르를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보스포러스 해협 양쪽에 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성체가 목표하는 게 뭐냐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감시해가지고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지나가는 배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 도시가 압박을 받게 돼 있죠. 배들이 흑해에서 식량 같은 거를 이 해역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 이 요새가 여기 지나가는 배들을 막게 되면 도시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임박을 했어요. 두 요새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했었던 베네치아 상인과 제노바 상인들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 두 나라의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지 않도록 저지 활동을 하는 거죠. 이 도시에서 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9척의 베네치아 상선이 이 싸움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월드후드가는 입구고 여기 입구에 이렇게 쇠사슬이 쳐 있거든요. 그 밑에 쇠사슬 있잖아. 이게 박물관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쇠사슬이 쳐 있어가지고 허가된 배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든지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이게 도시를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된 배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쇠사슬이 있었던 거죠. 베네치아 배 9척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름을 남긴 용병대장이 있죠. 지오반니 주스티니아니. 이 사람은 제노바 공화국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7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참전을 합니다. 원래 이탈리아 쪽에서 이름난 용병이었던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의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용병료를 많이 줄 테니까 특히 당신한테 렘노스 섬의 통치권을 제공해 주겠다. 에게의 꽤 큰 섬이거든요. 그 섬을 당신한테 줄 테니 우리 도시를 방어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어차피 용병은 돈을 많이 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참전했던 겁니다. 제노바인 400명, 히오스 섬 출신들이 300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키게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은 중세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방어에 탁월한 지휘관으로 정평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11세 황제가 요청을 한 거죠. 성벽을 방어해야 될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특기가 있는 이 사람 불러다가 용병대장으로 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에 와가지고 성벽을 점검하고 병사를 잘 관리해가지고 방어에 꽤 큰 역할을 해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참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상을 입은 채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한 다음에 곧 죽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은 뭐부터 했냐면 해전부터 했습니다. 여기 오스만 해군이 있죠. 보스포러스역 하고 요 밑에가 마르마라인데 마르마라의 지역에서 베네치아 해군과 이 콘스탄티노플의 일부 배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노를 젓는 갤리선 30척과 무게가 가벼운 푸스테 75척, 기타 소형배들과 싸워가지고 오스만 해군이 이깁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노플의 배들이 항구 안으로 도망치겠죠. 여기 빨간색, 여기에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배들인 거죠. 베네치아 배들이 이렇게 쇠사슬 있죠? 쇠사슬 안쪽으로 이제 피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 안에 26척의 배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항구가 있고 마르마라해 쪽에 성벽이 이렇게 있고 서쪽에 삼중 성벽이 있을 때 바깥쪽에 술탄 메흐메트 2세의 텐트가 이렇게 있었고 군대가 이렇게 진군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육지 쪽에 육군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자리 잡게 된 거죠. 정규군 8만 명, 비정규군 바시군 2만 명, 예니체리 부대가 1만 2천 명, 그리고 비전투 종사자 수천 명이 성벽 바깥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성 안에는 황제와 주스티니아니가 이끄는 수비대가 7 내지 8천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끄는 원래 용병이 한 7천 명, 그리고 주스티니아니가 이끄는 700명이 지금 수비대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수비대가 숫자가 너무 적죠.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다 하더라도 수비대가 지나치게 적었다. 이때 중요한 무기가 등장을 해요. 난공불락의 성이 유목군대가 공성기 같은 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삼중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돌파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시대의 변곡점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포라는 겁니다. 화약은 몽골군이 중국에서 개발된 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대포에 넣어가지고 쏘는 이런 것들이 14세기 중반에 이제 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1354년에 슈바르츠라는 수도사가 첫 제작을 하게 됐고요. 1452년에 헝가리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 콘스탄티노플에 와가지고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대포를 제작해 줄 테니 나한테 비싼 급여를 달라. 그리고 대표를 제작할 수 있게
여기 들어가는 철과 청동 같은 걸 충분히 공급해달라라고 황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황제가 돈도 없고 물자도 부족해요. 그래서 대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물자나 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 우르반이 화가 나니까 떠나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술탄한테 접근하죠. 술탄한테 가서 4배나 많은 봉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물자를 제공받습니다. 원하는 물자, 결국은 대포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철 그리고 청동 같은 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작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대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르반의 대포라는 이름을 가진 건데요. 포신 길이가 8.2m고 포신의 두께가 20cm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270kg짜리 돌을 1.6km로 날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포는 오늘날처럼 포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돌을 보내는 겁니다. 당시 대포는 여기다가 먼저 화약을 장전하죠. 화약을 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넣어요. 돌을 넣으면 화약이 펑 하고 터지면서 돌이 날아가서 성벽을 때리는 겁니다. 그 돌이 성벽을 때려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포탄으로 바뀐 건 18세기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돌을 대포에서 날리는 방식이었고요. 이 대포 워낙 커가지고 60마리 황소가 이끄는 마차에 실어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르반이 이 대포를 7대를 만들어가지고 성벽 바깥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르반 대포 외에 68문의 사석포가 추가로 배치가 된 거죠. 전쟁이 시작됐을 때 1453년 4월 6일에 투르크군이 성벽에 포탄을 빵빵 쏘기 시작한 겁니다. 우르반의 대표 7문이 쏘는데 우르반의 대포는 하루에 몇 발을 못 쏴요. 쏘면 뜨거워지잖아요. 빨리 쏘면 깨지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식히고 뜨거워지면 식히고 해서 하루에 몇 발을 못 쏩니다. 그 대신 사석포가 많이 있죠. 사석포와 우르반의 대포가 성벽을 때리면서 시작이 됐고 5월 29일까지 53일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베네치아의 니콜로 바르바로가 이걸 기록한 건데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이야기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 전쟁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성에서 도망쳐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바깥에서 메흐메드 2세가 우르반의 대포를 비롯한 여러 대포들이 성벽을 계속 때리는데 이 난공불락 3중 성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때리고 때려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메흐메트 2세가 생각한 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산을 넘는 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배들이 이렇게 있죠? 보스포러스에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이 여기 언덕을 넘어가지고 골드논 항구 안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자, 항구 안으로 진입하면 이 항구 쪽 성벽은 아주 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성전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안으로 집어넣게 된 겁니다. 이 상태로는 해군을 쓸모가 없는 거죠. 해군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골드논 항구를 얻기 위해서 함대를 육지로 넣게 된 겁니다. 세계 전사에 술탄 메흐메드의 이름을 남긴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술탄 메흐메드가 이렇게 있고요. 배가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 쪽에 있는데 여기에 길을 내요. 길을 쭉 내가지고 배가 언덕을 오르고 있죠. 여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여기 언덕을 올라가지고 이게 61m의 산등성이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길을 내고 여기다가 목재 같은 걸 깔고 하면은 황소를 앞에 해가지고 끌게 하고 병사들을 뒤에서 밀게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바퀴 달린 받침대를 만들든지 목재를 깔아가지고 배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골든혼에다가 배를 집어넣게 되고 그래서 항구의 통제권을 얻게 되고 방어력이 부족한 성에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골든혼 안에 배를 집어넣음으로써 항구의 통제권 그리고 이쪽 성벽을 통해서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열한 공성전이 이루어지죠. 항구 내에서도 공략을 하게 되고 성벽 바깥에서 대포를 계속 쏘게 되고 하는 거죠. 내부에 지키는 수비군이 겨울 7,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삼중 성벽 쪽에서만 지키면 되는데 이 항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쪽에도 인력을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외부의 지원군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황의 군대가 에게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올 거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오지는 않고 우르반의 대포는 매일같이 성벽을 때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와 병력은 계속 떨어져 가고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술탄이 황제한테 항복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성벽이 점점 무너져가고 수비군도 줄고 있으니까 더 이상 싸워봐야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술탄이 편지를 보내자 황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도시를 넘겨줄 권리는 나에게도 이곳에 사는 그 누구에게도 없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 죽을 것이오. 나는 당신한테 이 성을 줄 의지도 없고 권리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싸우다가 죽겠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싸우다가 콘스탄티누스 11세도 죽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순간이 있었어요. 자, 성벽은 대포에서 무너졌어요. 맨 바깥쪽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안에 또 삼중 성벽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성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 성벽에 있었던 쪽문을 수비군 병사 하나가 바깥쪽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쪽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려진 쪽문을 통해서 투르크 병사들이 성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총사령관 주스티니안은 그걸 알게 돼요. 투르크 병사들이 성 안에 진입했던 걸 알게 되자마자 부상당한 몸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골드는 항구로 나가가지고 배를 타고 탈출을 해요. 물론 부상당했기 때문에 금방 사망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탈출했던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이 성은 투르크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성에는 승리했다고 외치는 투르크군의 목소리가 가득 차게 되고요. 이때 끝까지 항전했던 황제는 혼잡한 상황에 투르크군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딘가서 싸우다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수비군 일부는 탈출을 했습니다. 성 건너편 페라에 정착했던 제노바의 7척, 그리고 베네치아 전함 4-5척의 황제 갤리선 같은 것들이 일부 피난민을 태우고 나서 항구를 빠져나가 그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 함락에 대한 기록을 남겨가지고 후세에 전해줬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기가 자세하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시오르 나나미의 콘스탄티노플 함락기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황제와 술탄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도시에 함락되는 이야기는 이 세계 역사상 아주 흥미로운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탄은 드디어 이 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병사들에게 3일간의 약탈을 허용합니다. 이게 유목제국의 특성입니다. 유목제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성을 함락을 하게 되면 병사들한테 약탈을 허용하는 게 관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병사들은 월급 대신에 약탈 전리품으로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황궁, 교회와 수도원, 시장 등이 약탈을 하게 되고 군인은 모두 살해되고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황폐해진 성 소피아 성당은 안에 있던 수많은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 다 약탈되고 다 사라지고 모스크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기독교의 도시에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바뀌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비잔틴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약탈당해서 안에 있는 이콘 빼고는 남아있는 게 없었지만 성 사도 대성당은 약탈을 면했고 이곳에 정교회 총대주교가 다시 설치됩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살해되거나 전부 노예로 끌려가 텅 빈 도시가 됐어요. 그럼 도시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흐메트 2세는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도록 이주를 시켰고 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교회 총대주교가 임명이 되어서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교회 총대주교가 이스탄불에 있어요. 우리는 이 터키 하면 이슬람 세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기독교가 전혀 없을 거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살고 있고요. 이스탄불에도 이 정교회 총대주교가
지금도 임명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은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쪽에를 관할하는 건 아니고요. 터키 지역이나 아니 일부 지역의 소수 정파들을 관리하는 역할로서 총대주교가 있는 겁니다. 비잔틴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일부 교회들이 살아남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스크로 개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던 거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고 이곳이 오스만 제국으로 수도로 바뀌었지만 로마 제국의 역사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역사를 전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제국이었고 또 이곳을 점령한 메흐메트 2세 술탄도 스스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인식을 했어요. 나는 로마 제국의 계승자다. 물론 서유럽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로마는 다신교 사회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토로마가 살아있을 때 그때 로마 제국이 있었고 두 번째 로마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시대의 제국 그리고 세 번째 로마는 바로 이슬람이 지배하는 로마다. 그래가지고 오스만 제국은 제 세 번째 로마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면서 이 도시가 술탄이 지배하는 제국의 수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천년의 도시는 그렇게 함락되었지만 술탄은 자신이 로마 제국의 후계자가 된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서방 세계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 러시아 제국이 로마 제국을 잇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잔틴 제국과 지중해 문명 역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